이번 시간에 우리 오늘 주제 아프리카의 현실과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김창주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투라 칸가레 교수님 역임하신 김창주 목사님 나오시더니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즈베키스탄의 큰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 한국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어제 그제 뉴스인가 지금 차관이 한 명 지금 벌써 가 계신 분이 있으시죠? 정부의 아마 고위직으로 수출이라고 그럴까요? 인력 수출입니다. 가셔서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죠? 여러 다양한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죠?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말씀하신 암바투나 칸가라고 하는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실전신학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가시면 그저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곳이 선교지들인데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양계도 하는 거 도와주고요. 양돈도 하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 저희 집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봉사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일하고 또 시간이 내가지고는 무이천이라고 해서 무이천이 모든 것이 다 무이천입니다.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이천은 더 많고 전부가 무이천이지만 저희가 살던 수도에서 그저 한 20분만 차를 타고 나가도 거기 외지에 가게 되면 거기 병원이 전혀 없으니까 20분 정도 나가면 그래도 수십 킬로를 나가니까 거기에서 보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의사가 와서 진료한다고 하니까 산부인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치과, 내과, 소아과 모든 과 환자들이 다 오면 다 돌봐주고 의사 한번 만났다고 하는 거 그냥 그 사람들은 비타민도 주고 타이레놀도 주고 조금씩 주면 그 비타민 받으러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참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교수님들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우리는 문제가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제 그제 북미 대화도 중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10년 아프리카에 살다가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고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특히나 여기 은퇴하신 교수님 또 연배이신 교수님들께서는 저희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공부하시고 살아오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한 3년 이제 시간이 되어 갑니다만 있으면서는 이제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고마움 감사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야,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시 한번 제가 그 환상이 되는, 이렇게 지금 전기가 우리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살면서 정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정전되는 곳에 매일 정전되는 곳에 20번 이상 정전됩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정전되고, 저녁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다가 정전될 게 겁나가지고 빨리 치다가 언제 정전될까, 정전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자요. 군대 가서 한번 맞지 않으면 그날 밤에 언제 다시 불러낼까 싶어서 그냥 편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하듯이, 정전돼 길게는 며칠씩 정전되고요, 몇 시간씩 정전되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깜빡한 것 느끼지 못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전돼 캄캄한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늘에 별도 있고 뭐 아름답고 좋죠. 그게 근데 그렇게 정전될 뿐만 아니라 3박 4일 동안 정전이 되면요, 3박 4일 동안 정전이 되어버리면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냉동실에 넣은 음식들이 다 상하다, 물러지고 다 상해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 고민은 전기를 쓰는 우리들, 냉장고가 있는 우리들, 냉장고에 먹을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먹고 싶어서 그냥 아껴서 넣어놨던 것들,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3박 4일이 정전되든 일주일이 정전되든 없는 사람들은,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20번 이상 전기가 왔다가 갔다가 10분씩 5분씩 이런 곳에 살다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정전이 하나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정전이 안 된다고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을 그래요. 아마 교수님들은 다 물론 해외를 많이 다니신 분들 갔다 오실 때마다 참 감탄사를 연발하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없는 그 사이에 한국에 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의 전광판에 차가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탁탁 나타나더라고요. 아, 기가 막혀 신기해서요. 완전 좋은 놈이 돼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갑니까? 물론 스위스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오래전부터 전광판의 시간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버스 노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연세대학 앞에 갔던데 그 오는 버스들 생각하면, 서울역 앞에 오는 버스들, 지금도 서울역에는 어디에 가서 버스 레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어디 가서 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버스들이 오는데, 오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종로에 갔다가, 종로가 지금 다시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로에는 버스 전용 차선에 그 오는 전광판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이 이만하게 돼가지고, 화면, 전에 가보셨습니까? 이만한 화면에 옆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저기 버스 노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버스 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감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서 한국을 방문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써놓은 이런 글입니다. 높은 빌딩, 브랜드 아파트,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대, 골목마다 중형차, 차마다 블랙박스, 주차할 때 주차 티켓을 뽑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빠른 인터넷,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 전자판, 이분도 여기에 놀랐나 봅니다. 거미줄 같은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는 없습니다. 안전 스크린도 수많은 TV 채널 100개가 넘습니다. 버스비가 비싸다고, 택시비가 비싸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도 택시비가 저렴합니다. 술 마시고 대리운전, 신속한 배달 문화, 그래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했던가요? 열쇠는 옛말, 터치식 버튼, 지문인식 자동문, 해외여행으로 인한 공항의 인파, 불경기라고요? 새 제품만 나오면 2달 만에 새 다른 모델로 바꾸는 핸드폰,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조국을 떠날 때 가난하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발전에 감탄하며, 미국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강검진,
전 국민 의료보험, 치과 치료, 스케일링은 기본이요. 치과 갈 때마다 받고 감탄했습니다.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놀란 것은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살기가 힘들다고 쏟아놓는 성토들, 교육비에 등골이 빠진다, 전세가 올라서 죽겠다, 55인치 벽걸이 TV 속에 모두 다 죽겠다 미치겠다 난리입니다.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무료 와이파이, 인터넷 보급 속도, IT, 세계 최고의 도시 인프라, 이런 나라에서 저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기고 조국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의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글이어서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이런 감격을, 감동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기던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들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나라 개수가 54개,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AU라고 하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AU의 회원 국가가 54개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해서 그 옆에 있는 모리셔스, 그 다음에 섬에 우리 마다가스카르, 그런 몇 개의 섬들을 다 포함해서 54개.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 아프리카 나라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무지하고 무식했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 저는 처음 듣고 그 나라 이름을 외우려고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나라 이름 모르는 분들에게 부르키나하소 그렇게 부르키나하소라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는데 저는 말리라고 하는 나라도 몰랐습니다.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듣고 나서 조그마한 나라인가 보다 싶었는데요. 여러분 말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교수님들 아프리카 나라들 이름 이야기하라고 하면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 나라의 대부분이 큰 나라들이고 또 영국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 많고요. 또 그 가운데 축구 잘하는 나라들 우리는 그 나라들은 토고 같은 나라 기억하시죠? 작은 나라지만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름 저는 처음 듣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 54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1945년 독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1945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 우리 교수님 기도해 주신 가나가 우리하고 사무엘 헌팅턴이 쓴 책 가운데 거기에 가나와 우리가 너무 비슷했다 하는 그런 비교하지 않습니까? 1960년. 근데 1990년대 그 책을 쓰면서 우리는 한국은 세계 15번째 경제대국이 되고 가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비교해서 가나가 1959년 독립했습니다.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한 나라들이 1960년에 독립했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1960년에 독립했고 불란스로도 독립했습니다. 케냐는 그보다 더 뒤에 독립했습니다. 탄자니아, 우간다 다 그 이후. 여러분 왜 그렇게 늦게 독립했을까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독립했는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왜 더 오랫동안 성전국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본에서 독립했죠.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다 대부분 성전국이 아니죠. 독일이 다스린 나라 있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되면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다스렸던 그 자리를 뺏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바로 영국으로 핸드오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1950년대, 후반 60년대, 1970년대, 90년대, 남미비아 같은 나라는요, 1991년 독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아공화국 같은 것은 훨씬 더 이후까지 백인 정부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런 독립의 역사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성전국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식민지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어제가 바로 3.1운동 100주년이지만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는 인간이면 다 있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다스려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그 받는 굴욕과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나라들도 독립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소위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도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는데 그 영향이 우리 3.1운동이 세계 독립의 의지를 많이 심어줬다고 우리 이미 어제 그런 발표 그런 보고서를 1947년 마다가스카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3월 1일인데 그 나라는 3월 29일이었습니다. 1947년 3월 29일. 그날 독립을 외치다가 그날 자기들 독립하겠다고 했다가 8만 명이나 추측입니다. 불란스 사람들이. 여러분 불란스 사람들이 뭐 자유, 박애, 톨러런스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사실이 아닌 불란스의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요. 그때 이후에 독립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로부터 13년이 더 지나고 나서 1960년에 독립시켜주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들 독립시켜줄 때 그 식민 통치하던 나라들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혹은 좋은 조건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도 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 국민 그런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독립할 때는요. 일본이 우리에게 정권을 그냥 물려주고 도망가듯이 가도 우리는 친일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프랑스가 할 수 없이 이제 독립을 시켜줄 때 프랑스 정부는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권의 지도자로 넘겨줬습니다. 그때도 타나대학, 안타나나 리브라고 하는 대학, 국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하나밖에 없는 대학의 학생들이 독립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고 눌렀다가 독립시켜주지 않을 수 없어서 독립할 때는 자기 정권의 하수인 같은 사람들에게 다 정권. 그래서 초대 정부, 내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이요. 관료로 인정을 받으면서 프랑스 시민권을 다 줬습니다. 초대 내각부터. 여러분 프랑스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초대 내각의 모든 장관들이 다 프랑스 시민권을 하루아침에 식민이 졌다가 프랑스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우리 말 잘 들으면 언제까지나 너희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너희가 민족들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으면 언제든지 프랑스 시민으로 프랑스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 있다. 통치하는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 다 프랑스 시민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식들 프랑스로 유학 보내는 일이죠. 프랑스 유학은 다 무료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에게. 그럼 그 자녀들이 프랑스 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도 보내야죠. 돈을 보내야죠. 거기 가서 기숙사 학비는 무료지만은 생활비는 필요하죠. 그럼 집 사놓고 싶겠죠. 돈을 여기에 둘 필요가 없죠. 불안한 우리나라에. 다 거기에 빼돌리기 시작해요. 그게 프랑스가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에 취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오는 지도자들은 다 자기 나라를 받아줍니다. 당연히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이미 옮겨뒀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자녀들은 뭘까요? 인질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그 자식들 미국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생활비 보내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시듯이. 근데 다 무료 교육을 받은 모든 혜택을 누리는 그 자녀들은 철저하게 인질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 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정책으로 아프리카를 그렇게 유린해온 것이 바로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뭐 우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물론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유럽 식민 지배자들이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아직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프랑스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을 지금도 프랑크폰이라고 부릅니다. 프랑크폰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가운데 프랑크폰이 27개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 아프리카는 영어만 하면 되고 영어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영어를 하는 나라가 19개라고 해요. 17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영어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그 나라들이 프랑크폰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또 영국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엮어서 자기들끼리 무슨 올림픽도 하고요. 체육대회도 하고. 그 커먼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권 저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커먼웰스가 있지만은 아프리카에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훨씬 더가 27개 나라가 인구로는 52몇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프랑크폰 나라들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은 제가 그 나라에서 지금 독립했지만 프랑스에 아직도 그런 영향력 속에 있는 거민족을 보면서 제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저는 말라가시라고 하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프렌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프렌치를 배우면 제가 더 고상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나라에서도 프렌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에 있어서 프렌치 공용어입니다. 제일 공용어는 말라가시고 제2공용어는 프렌치고 그때 제3공용어를 영어로 했다가 친프랑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어를 공용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불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어를 배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들의 선교 대상은 한국인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했지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안 배우고 일본말을 배워서 우리한테 선교하겠다. 우리 용납할 수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말라가시를 배웠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 배우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말라가시를 몇 마디 하면 말라가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언어를 한다고. 자기들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 언어거든요. 식자들은 다 프렌치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면요. 초등학교는 말라가시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프렌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프렌치를 하는데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말라가시를 하게 되죠. 우리가 무이촌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말라가시만 하지 프렌치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라고 안타나나 리버 대학 총장이 우리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 총장을 만나니까요. 그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대학 교육을 하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자기들은 일본말로 교육하는 걸 맞아요. 프렌치로 교육하거든요. 제가 있던 안바도르 칸가 신학대학만 말라가시로 대학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학 수준의 교육도 언어도 말라가시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타나대학 총장이 한국에 갔더니만 자기는 당연히 영어로 하든지 아니면 일본말로 가르칠 걸로 생각했던 거죠. 한국말로 하는데 다 한국말 하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나는 당신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앞으로 고위직에 올라가서 이 정책 바꿔야 된다고. 그분이 거기에 우리 한국말 하는 거에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130년 전에 우리한테 왔던 선교사님들 그때 우리 주권을 잃고 정말 나라가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우리 민족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가기 전까지는 그 생각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모습이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본 그 민족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저 젊은이들 어떻게 할까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마다가스카르 게 정확하게 그렇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써놓은 그 보고서, 그 편지, 그 내용, 아침을 먹고 나와서 저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지나가고 저 사람 지나가고 남루한 옷 하나 입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친일했던 선교사들도 몇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참 훌륭합니다. 허버트 같은 선교사님은 우리 독립의지 고종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독립운동이 있을 때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스코필드는 33인 독립운동 민족 지도자 34인을 뽑으려면 34인에 스코필드 박사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우리 민족 대표라고 할 만큼 스코필드 박사는 우리 편에 서서 그런 일을,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제암리까지 가가지고요. 그분이 그때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그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제암리 사건을 알렸던 선교사가 바로 스코필드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우리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신 사진이죠. 세계의 밤이라고 하면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사진, 한국의 아주 선명한, 이만큼 우리가 지금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냥 너무나 흥미하고 요 끝인데요. 남한과 북한이 섬같이 지금 남한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도들을 보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아프리카는 그냥 캄캄한 대륙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제가 있을 때 아프리카 통계를 보니까 아프리카 인구가 9억입니다. 9억의 인구 가운데 여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여기 조금 전기가 보이는 곳이 남아공화국입니다. 조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화국이고, 제가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정확한 섬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점 하나 딱 있습니다. 이게 타나 수도입니다. 여기서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기 점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금 더 밝은 나라들이 이건 모리셔스입니다. 모리셔스하고 그 옆에 레유니옹이라고 지금도 프랑스 리옹이나 훨씬 더 우리보다 밝은 두 점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까이 한 위에 나라들이 있죠. 여기에 지금 전기가 조금 있죠. 전 세계 전기를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 전기를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마나 쓸까요? 아프리카 인구 9억입니다. 전 세계 전기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얼마쯤 쓸까요? 여기 미국이 얼마나 밝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100 가운데 얼마쯤 쓸까요? 50%는 너무 많고요. 예, 25%, 20%, 한 20% 이상 전기를 미국이 씁니다. 그 가운데 뉴욕이라고 하는 한 메트로 뉴욕이 전 세계 전기의 1 정도를 씁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아프리카는 얼마나 쓸까요? 전 세계 100 중에서. 그래서 너무 아프리카를 불쌍하게 봐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0.5%. 아프리카가 전 세계 전기의 4를 씁니다. 9억의 인구가 4%의 전기를 쓰는데, 그 가운데 지금 소위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아프리카가 다 블랙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하라를 경계해가지고 서브사하라, 업사하라가 경계입니다. 사하라 이북은 블랙 아프리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이죠. 그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우리 잘 아는 나라들입니다. 제일 동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가 위에 있죠. 튀니지는 작은 나라 맞습니다. 튀니지, 알제리, 그 다음 제일 서쪽에 모로코 있습니다. 이게 5개 나라가, 이건 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이 나라 나는 모로코 선교사입니다. 나는 알제리 선교, 리비아 선교 말 못합니다. 우리는 N1, N2, N3라고 이렇게 이니셜을 씁니다.
자기 나라 국가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추방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5개 나라, 지금 다 말씀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플러스 제일 밑에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6개 나라가 아까 4전기 가운데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3을 씁니다. 인구 2억입니다. 블랙 아프리카가 아닌 나라들이죠. 나머지 나라, 아까 54개 나라 중에서 6나라를 빼고 48개 나라, 제가 있던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해서 48개 나라, 인구 얼마입니까? 7억의 인구가 전 세계 전기 얼마를 쓴다고요? 1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전기가 블랙아웃을, 전기를 왜 정전을 시키는가 하면, 정전을 시키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지역을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킵니다. 30분씩 1시간씩. 그런데 그 나라도요, 고위층들이 사는 지역은 정전을 시키지 않고 우리같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 동네는 그렇게 정전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프리카거든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다른 나라 대륙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포함시켰는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미국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이 다 들어가죠. 제가 여기에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일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다 들어갑니다. 몽고가 다 들어갑니다. 미국 들어갑니다. 인디아 다 들어갑니다. 멕시코, 페루, 프랑스 적재한 나라거든요. 프랑스 다 들어갑니다. 독일 다 들어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다 들어갑니다.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이태리, 뉴질랜드, 영국, 네팔, 방글라데시, 그리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나라들이 다 들어가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게 아프리카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륙이 아프리카의 대륙인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7억이나 되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9억의 인구가 살면서도 전 세계 전기의 4%, 나머지 7억은 그저 1% 전기를 나누어서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지금도 제가 가르친 암바토너 칸가의 신학생 가운데 그 나라도 신학교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러 온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석사과정에 공부하는 학생이. 그분이 아프리카 우리 마다가스카르 중앙은행의 총재 다음에 한 서열이 한 4번째, 5번째 되는 높은 서열을 가진 그런 경제인이고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마다가스카르 아직도 우리 은행이 없냐? 마다가스카르 중앙은행이 있고 우리 한국은행 같은 은행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다 프랑스 은행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는데 저도 프랑스 은행을 통해서 그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니들 은행을 보면 자기 나라 자국 은행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본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그 은행을 만들 수가 없으면 소위 크레딧 유니언,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새마을금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민족 자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민족 자본 그런 은행을 만들려고 그러면 불란스하고 조약 몇 조 몇 항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 그럼 그 몇 조 몇 항을 바꾸지. 그 항목을 바꾸려고 그러면 또 무슨 조항 몇 조 몇 항 몇 개를 또 바꿔야 된대요. 얼마나 얼금에게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들어둔 그런 구조가 지금도 독립한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속이 상하고 막 제가 그분들 아까 전에 제가 3.1운동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3.1운동 우리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947년 우린 독립한 이후에 세계가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독립하겠다고 했는데 8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에 우리 3.1운동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사상자가 우리 통계는 7,509명이고 조선 총독부의 통계는 555명입니다. 그 사람도 훨씬 줄여서 통계를 발표하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구속된 사람이 우리는 47,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조선 총독부는 12,000명이라고 줄여서 요새도 어디 데모를 하면 경찰 추산이 있고 거기에 우리 추정하는 추산이 숫자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47년 이 사람들도 독립의지가 있었고 이런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구나. 3월 29일에 그 기념식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3월 29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독립 3일 만세운동에 독립운동한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Independence Movement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리벨리온 데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내가 리벨리온이라고 해서 리벨리온이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리벨리온은 아무리 찾아봐도 반항, 소요, 폭동, 내란 반항운동한 날이라고 자기 역사책에 그 날을 반항기념이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하시면 그 우리 여행 가이드북 요즘 우리 한국도 가이드북이 잘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우리 한국 가이드북에는 마다가스카르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니 플래넷이라고 하는 여행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거기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쭉 보니까 마다가스카르를 소개하면서 그 책에도 이 나라 이 나라의 공휴일들 쭉 있는데 그 공휴일들을 적어놓으면서 3월 29일 리벨리온 데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우리 대학원생들, 우리 목사님들, 그 대학원생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 공부하라고 온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리벨리온 데이라고. 내가 책상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책상을 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날을 리벨리온 데이라고 하고 어떤 놈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고. 내가 막 화를 내니까요. 이 학생들이 갑자기 동양에서 온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막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니 그 사람들 화낸 거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제가 일부러 막 오버액션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막 나가지고 어떻게 누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어디서 그래 배웠냐고. 제가 그랬더니만 저와 같이 가르치는 교수가요. 우리 그 신학 교수가 저한테는 파스타라기 앞으로 나오더니만 사실 그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그래 적혀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한 PhD를 가진 교수거든요. 그거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이 리벨리온 표현이 틀렸다. 바꿔야 된다. 당연히 바꿔야지. 당연히 바꿔야지. 내가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얘기, 당신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또 그 생각, 그 용어부터 바뀌어야 된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해본 적이 없고 왜 우리가 이 날을 리벨리온 데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서구의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작년에 선교 200주년이었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바라본 적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마다가스카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의지와 모든 걸 다 죽여놓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극한 민족인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에, 우리 한국에 은행을 우리가 지금 일본 은행 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용납하시겠습니까? 일본말로 교육하는 용납하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한테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에는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독립기념일이 6월 26일입니다. 우리 6.25 바로 다음 날이 독립기념일인데 제가 독립기념일에 그 나라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독립기념 행사에 갔는데 자기들 장비 군대 쫙 다 보여주더라고요.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게 보니까 좀 기가 막힌 북한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북한식으로 행렬하는 걸 봤습니다. 김일성 당시에는요, 북한에서 호치민이 김일성 당시에는 김일성이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주 형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군사 고문단을 마다가스카르에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고요. 북한이 우리가 88 올림픽에 마다가스카르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에서 그 나라에 대통령궁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그 대통령궁에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소년 소녀궁전을 두 번째 도시 타마타브라고 하는 곳에 지어줬습니다. 제가 2004년 북한을 갔었거든요. 평양을 가서 우리가 평양에 도와주는 여러 시설들을 봤는데 인민소년 소녀궁전 비슷한 것을 거기에 쳐놓고요. 그때 그렇게 많은 군사 고문단을 보내고 도와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지금도 불란서 군대가 주둔할 수 있냐? 불란서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왜 있냐? 주둔한다고 왜 불란서 군대가 와 있어야 되냐? 미군이 와 있다고 그러든지 아프리카 전략을 위해서 한국군이 와서 니들 치안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다. 어떻게 지금도 불란서 군대를 허용할 수 있냐? 그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의.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독립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초대 정권 내각에 다 시민권을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아주 기가 막힌 식민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식민지 협약이 여러 가지 세밀한 조항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항목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경우에 프랑스가 지정한 화폐를 사용한다. 그래서 셰퍼 프랑이라고 하고 말라가시 프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화폐를 사용하도록 제한해. 두 번째, 독립한 국가라 할지라도 외환 보유고의 85% 이상은 불란스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외환의 85%다 불란스계 은행에. 세 번째, 유사시에 불란스 군대가 주둔할 것을 허락한다. 네 번째, 천연 자원의 개발권이나 대규모 공사는 프랑스가 우선 독점한다. 독점하는 권한에 우선권을 불란스에게 준다. 독립하면서 맺은 그 식민지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반항하면, 이 조약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 그 정권이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정말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란스의 이런 조약, 이런 치하에서는 우리가 자율권도 정말 경제개발을 이룰 수가 없다. 이분이 자수성가한 자기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키워서 그 소 젖자 가지고 그 젖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두 마리 사서 또 배달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나라의 소위 유제품 야쿠르트나 우유를 생산하는 제일 거부입니다. 그분이 제가 가기 전에는 안타나리로 수도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고 장로고 사업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그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 장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알고 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유엔에서 만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때 유엔에 가지를 못하고 그때 유엔 우리 총리가 한성수 총리셨습니다. 한성수 총리하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라발로마나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하면서 친불란스가 아니라 반불란스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 이번 생각에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번 생각. 불란스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란스하고 관계가 달라지면서 제가 갔을 때 불란스 대사를 추방한 상태더라고요. 대사를 추방한 정도만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추방하고 나니까 불란스에서는 후임 대사를 파송하지 않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던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그분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잣대입니다. 당시 때는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적어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민주주의가 가능할 때까지는 여기에 정치과 교수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가능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서구 민주주의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GNP와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39명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39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민도가 낮고 환경이 낮기 때문에 아직도 문맹이 62%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용지에 이름만 적어가지고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39명의 선거용지를 만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GNP가 1000불 이상 돼야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 민도가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관계 때문에 프랑스가 그 사람을 축출시키는 그 과정에 제가 있으면서 봐서 쫓겨났습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출당해가지고 축출당하면 대부분의 대통령이 다 프랑스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프랑스로 못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년 동안 망명살을 했습니다. 나라를 그렇게 흔들어버렸죠. 왜? 반프랑스 정책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개하려고 했다가 바로 지난 11월 달 선거에서 재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움직여버리는 것이 지금 프랑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바로 아프리카의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는지 참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런데 참 앞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처음 가서는 아프리카의 문제 단순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지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일이 그냥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 얼마나 오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보고하시면서 크리스찬 정신을 가진 그런 사립대학들이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정신 때문에 그분도 물론 이슬람이겠죠. 이슬람이시면서도 한국의 그런 정신, 코리안 정신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코리안 정신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경제학자 가운데 요코야마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코야마 마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일본 사람들이 없는 DNA가 있다고.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고. 그 사람은 글로벌 스탠다드 DNA라고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DNA는 한국 사람 속에 있는데 이 DNA는 크리스천 정신의 DNA라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쳤지만은 우리 속에는 인자로 바뀌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세계화하는 그 정신의 저변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 DNA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한국 사람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게 1996년이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셨는데 아버지가 의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가졌고 준비해서 이제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습니다. 목사 27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총각 목사로 그때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목사가 된 지 32년입니다. 올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96년에 저한테 답장을 보내시던데 요즘같이 인터넷 세대가 그때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면 한 열흘쯤 걸렸고 한 열흘쯤 후에 편지를 받고 한 달쯤 지나니까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자원 은퇴하니까 한국에서 목회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조그만한 교회 지방의 교회 목사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세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라도 목회하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리고 자원 은퇴하셨습니다. 65세. 제가 장남이거든요. 아들이 그 목회대를 그 말씀 속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데 그때 제 아들이 1살, 3살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의 첫 손주들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내가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들 데리고 아프리카 가면 내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 편지 속에 그게 녹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든지 어릴 때부터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일하라고 그런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돌아와라.
목회의 대를 이어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실망돼가지고 좀 마음도 답답하고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곁에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목회한 것이 우리 신건철 교수님을 만난 예담교회 부목사로 와서 부목사로 지내다가 담임 목사가 되게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이때야말로 이제 아프리카로 갈 때다. 한 5년 지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다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회를 청빙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제가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 안 갑니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께. 근데 교회가 결정하고 났는데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의 결정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한 텀 7년 내가 잘 목회할 수 있는 그때 39살에 목사였습니다. 39살에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고 이름이 있는 교회라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들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바로 되는 경우가 참 드물지만은 돼도 그 부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1, 2년 사이에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쫓겨나게 하면 하나님께도 손해고 나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한 텀 잘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1살, 3살짜리 돌아와서 부목사 5년, 담임 목사 7년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1살짜리가 중학교 1학년이 때 12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들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니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교육이었습니다. 선교사 자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아프리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학교는요.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서울에도 서울 외국인 학교가 서울 포린스쿨 연세대학교에 있는 게 선교사들 자녀들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나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나 요금은 다 비슷합니다. 수업료는 다 비슷합니다. 15,000불 내지 20,000불 좀 됩니다. 우리 15,000불 자식들 거기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도 한국인들이 와 계십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 다 외국인 학교 보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서바이벌 하세요. 한국 사람들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거기 주로 자동차 중고품 식당 하시면서요. 자녀들 다 외국인 학교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1906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부터 111년 돼서 113년 된 그런 학교입니다. 정말 고마운 학교입니다. 서양 선교사들도 1900년대 초에 와가지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녀교육이었습니다. 선교사. 그래서 자기 자녀들 몇 명 모아다가 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본국에다 선교사 하나 보내달라, 교사 선교사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본국에서 교사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 교사 선교사가 가가지고 까만 아이들을 가르치냐 하얀 아이들을 가르치냐. 까만 아이들, 흑인들을 가르치면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고민했습니다. 왜 이 사람 보내봐야 가르치는 게 다 우리 선교사 자식들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어떤 분들 우리 선교사들에게요. 자녀교육은 니들이 책임져야지 무슨 니들 자녀교육 시키려고 해외에 나가냐? 우리한테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말 들으면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도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교육 시키기 위해 해외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를 어디 가서 교육시켜?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 필요하다. 그걸 필요할 것 같다. 1년만 보낸다. 교사 선교사. 1년 보내니까 교사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온 교사 가르치니까 엄마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한 명 더 보내주십시오. 1년밖에 보내줄 수 없다. 이 사람이 가서 흑인을 가르치면 흑인 아이들 가르치면 우리가 기쁨으로 후원할 수 있는데 백인 아이들 가르치지 않냐. 선교사 아이들 가르치면 그걸 선교사로 볼 수 있냐. 그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100년 전에 만든 학교가 그러면서 선교의 폭이 넓어지면서 아 자녀교육 잘 시켜놔야지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가 되고 훌륭한 자원들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그 케냐의 선교사 자녀들을 여러분 오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요. 출퇴근이 안 됩니다. 너무 멀고 오지니까. 그래서 시작 때부터 보딩스쿨로 기숙학교로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들 데리고 기숙학교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생활지도 다 해야죠. 신앙지도 다 해야죠. 가르치는 세상 교육도 다 가르쳐야죠.
그 학교는 지금 한 600~700명 학생들이 있는데요. 1학년부터 미국 시스템으로 12학년까지 있는데 600~700명 가운데 90명이 우리 한국 학생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인 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인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하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은요, 우리 이 학생들이 90명이나 되니까 한국 학교 빨리 만들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교 만들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우리는 아무런 여력이 없거든요. 거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 2위로 보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인 내실이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 얘기는 그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학교 교사 선교사로 왔습니다. 3대가 교사 선교사로 왔고, 제가 만났던 그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 학교에서 자라나서 3대째 그 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교사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학교에 애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 교사들, 교장으로부터 이제 모든 교사들은 다 선교사들입니다. 자국에서 선교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월급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은 유일하게 소사들,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현지인들, 케냐 사람들, 아이들 옷 빨아주고 널어주고 다려주는 사람들, 차 운전하는 사람들, 차 고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그 사람들 외에는 월급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료가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외국인 학교 보내는 게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을 보내도 1년에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고 무료지요. 너무너무 고마운 학교예요. 그런 학교가 없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 거기에 보내놨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소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 케냐 가려고 그러면요 3시간 반 항공거리인데 항공요금이 한 1,000불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지금 다 뭐죠? 프로모션된 요금이기 때문에 싸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3시간 반 걸리는데 그 비행기가 아니면 섬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길은 하나는 케냐를 거쳐서 하나는 남아공을 거쳐서 둘 다 정확하게 3시간, 3시간 반 여기서 홍콩 가는 거리인데 항공료는 1,000불입니다. 높을 때는 1,200불 같이 합니다. 왕복. 어쩔 수 없이 그걸 타고 가야 되죠.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비싸다고. 그게 그 사람은 노멀 페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 한번 케냐 학교에 가니까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선교사들 집에서 머뭅니다. 선교사를 집에서 머물고 그 대신 그 선교사님께 그저 조금 사례를 하고 우리가 호텔이나 편하게 있을 그런 우리 스스로도 경제력이 없고 또 그 방에서 조금 그 집에서 선교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저 1~200불이라도 드리고 오면 그 선교사님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가니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 안 하시고 그 장로님, 선교사님이 목사님 대접하려고 하십니다.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너무 좋은 분입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그분 댁에 이제 가는데 그분이 내일 출국하시는데 오늘 저녁 목사님 네 분 오셔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있을 때 갔더니만은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가면서 아니에요. 그분은 병리학 교수입니다. 병리학 의사 선생님이신데 18년 동안 제가 만날 때 18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이 병원에 키자베 병원이라고 거기 선교사 학교가 있고 밑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한 시간 반 가는 산골에 있는 그 학교. 왜냐하면 그 학생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말라리아 프리존에서 키우려고 찾은 곳이 바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계곡의 학교였습니다. 바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하고 같이 이 병원에 봉사를 하시는데 18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꼭 오셔서 봉사하십니다. 올해가 18년째 봉사하시고 내일 출국하시면 됩니다. 18년 동안 오시는데 이 병원에 그렇게 봉사를 오시죠. 병원에서는 그분에게 집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항공료 다 내가지고 한 달 그 숙식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빌리는데 한 달, 2달치
2달 돈을 내면 한 달치는 디파짓, 한 달치는 한 달 사는 거. 자기가 그걸 다 내고 와서.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시면 다 아시지만 집 들어올 때 깨끗하게 냉장고, 화장실 다 청소돼 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한 달 쓰고 나갈 때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면 디파짓을 내주고, 거기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비용 빼고 뭐 디파짓을 내주지 않든지 감하고 내주죠. 내일 이제 출국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거 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바쁜 날인데 저희가 도착한 날이 공교롭게 그날이라 그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시는데 키가 나지막한 장로님이 딱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야 성자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 준비하던 권사님이 쫓아나와서 인사하시는데 권사님도 참 미인이시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인사하고 앉아있는데 장로님 뭐 이런저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젊은 목사님 내외가 아프리카에 와서 그것도 참 오지에 케냐보다도 더 오지에 가서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꼭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나 조금 전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오늘 꼭 만나고 싶어서 우리 집에 식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귀한 결정하셨고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교하러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이 너무 부끄럽고 장로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배우는 걸요. 그래 말씀드리고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왔다가 가면 미국 생활 다 누립니다. 1년에 한 달이지만은 1년에 사실 한 달 휴가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휴가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날 공휴일 같을 때 그 휴가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사실 한 달을 휴가를 할 수 있지만은 한 달을 그냥 이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보름 정도 하고 나눠서 하지만은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내가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 하는 연휴 같을 때 내가 다 일해주고 휴가를 모아서 한다서 제가 18년 동안 왔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한 달씩 오면 얼마나 오셨을까요? 한 번, 두 번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18년 동안 왔다고 하는 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18년 동안 그 댁에도 무슨 일들이 있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휴가를 긴히 써야 될 텐데 그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서 18년 동안 한 달씩 18개월 오신 거죠. 1년 6개월을 아프리카에서 보내신 분이죠. 그것도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목사님 내가 18년 동안 왔지만 나는 한 번도 마사이마라 동물공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마사이마라 동물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마사이마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못 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부터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좀 리딩 해달라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저는 짐 풀고 바로 병원 갑니다. 이제는 떠나기 전까지 내가 오늘 오후까지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지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막 함부로 대하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의사들 환자들 뭐 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내가 잊어달라고 하고 내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한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고 싶어서 처음 이제 선교지에 와서 앞으로 실망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꼭 보자고 하시고 이 말씀을 드려죠. 목사님 그럴 때 나는 저 뒤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갑니다. 난 선교사 묘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병원을 세웠던 그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들이 죽어서 거기에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데 나는 막 화가 나서 그냥 병원에서 일하다가 옷 벗어놓고 쫓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잡고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써있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섭섭했던 것 하나도 내 이 결정을 이 결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목사님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기에 가면 묘비가 하나 있는데 KW 알렌이라고 하는 분의 묘비입니다. 그 사람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 병원에서
그리고 알렌은 MD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디컬 닥터입니다. 나 같은 의사였나 봅니다. 근데 그분의 묘비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의 묘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니만 장로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선교사 무덤이 있는지 묘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분 묘비에 딱 한마디 적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하셔서 저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장로님 얼굴 쳐다보니까 장로님 눈에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satisfied. 만족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고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인생을 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서 거기에 딱 한마디, 하나님 만족합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그분도 나 같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 satisfied. 그리고 그 옆에 시편 17편 15절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그 장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물어, 목사님 나도 의사지만은 미국에서 의사들이 제일 대접받을 때가 1950년대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미국의 의사들이 제일 월급이 많고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때 1950년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그때는 독일의 벤츠가 독일의 전쟁 이후에 벤츠 이름 없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 캐딜락입니다. 그때는 아마 미국에서 의사 생활했으면 캐딜락 2대는 불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집, 겨울집,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다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55년 여기서 죽었는데 뭘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satisfied, 만족하리이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하늘나라에서 내 눈을 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님을 만족하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로님 말씀하신 그 무덤을 가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디에 그 알렌 무덤 묘비가 있나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묘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렇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분이 거기에만 케냐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1950년대 그 이전에 한국 같은 의료 선교사들,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이름 남긴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이름 한 줄도 남기지 못한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은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신 의료 선교사 가운데 스탠리 토프리라고 하는 분을 존경합니다.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애양병원 원장이었습니다. 26살 총각의 몸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에모리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58년 우리 한국에 왔는데요, 애양병원에. 그때 그 사람 아버지는요, 그분의 아버지는 거부였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에모리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엘리트죠. 아버지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거부했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애양병원에 의사로 와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1980년 한국을 떠납니다. 제가 그분의 나이를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왜 한국을 떠났을까? 그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남겨 떠났는가 하면요, 1980년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발전할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애양병원은 외국인 의사가 원장이 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인 크리스찬 의사가 원장이 되셔야 합니다. 애양병원 외국에 원조 받는 병원 돼서는 아니고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외국인 원장은 나로서 마지막이고 이제는 한국인 원장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장 자리를 김인권 박사, 서울의대 출신, 그분도 대학 교수가 될 길이 다 열려있는 분인데 소록도에 군의관 봉사했던 그분에게 원장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나는 한국보다 이제 더 어려운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게 한국에서의 흔적이 끝입니다. 저는 애양병원에 가서 그분 그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디로 가셨을까?
이야기 들었겠지만 잊어먹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케냐의 키쿠유 병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계셨다는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이 토플, 스탠리 토플. 전율이 오더라고요, 온몸에. 나이 70대의 스탠리 토플 선교사님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분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애양병원을 가시면 그분의 공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왜?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 형님에게 돈을 받아다가요. 그 애양병원을 지금 애양병원 돌건물을 지은 분이 스탠리 토플입니다. 성교도 재력이 있을 때 그 재력을 잘 쓰면 그렇게 귀한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게 되면요. 음성 나환자들의 나환자 촌이 있는데 그 촌 이름이 도성마을입니다. 제1도성마을, 제2도성마을. 땅을 사가지고 양돈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정착촌을 만드는 도성마을입니다. 도성마을, 도성이 스탠리 토플의 한국 이름입니다. 도성내.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케냐에 가니까 케냐 키쿠유 병원에 재활병원을 지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형님에게 자기에게 넘어온 유산 거기에 다 가지고 병원 짓고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에게 남겨준 조금의 유산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또 채플도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독 우리 교수들로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데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로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오밥이고요. 어제 제가 어떤 지방을 가면서 KTX를 타니까 이 바오밥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오밥 에버뉴에. 그러면서 그 책에 우리 그 레일로드 코레일에 나오는 잡지에 앞으로 35년 이내에 2055년 이 바오밥 에버뉴에 이 나무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인간들의 오염 그 다음에 개발 때문에 이거 다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 바오밥 제가 책갈피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요. 이거는 마다가스카르 산골에 있는 아가씨들입니다. 우리 소녀들인데 다 맨발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 차를 세우고 사탕을 하나씩 줬습니다. 사탕을 주니까 지금 이 아가씨들 사탕을 하나씩 받고는 이 사탕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 안에 독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유기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의심 가득 찬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기 지금 머리에 카사바 같은 걸 팔려가면서 다 맨발인 아가씨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제일 유명한 징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돌 위에 돌이 올라져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것이 융기돼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자연유산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제가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 교수님들의 연합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지경이 또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받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